안녕하세요. 이제 올 한 해가 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2024년이 아주 의미 있고 값진 그런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한테는 올 한 해가 정말 너무나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기 전에 그 많이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면 뭔가 새해를 더 좋은 기운만 받는 해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 한 해는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한 해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다 읊어보면서 아무래도 아빠가 아프셨던 거죠. 6월 초에 처음 알게 됐고, 아버지가 췌장암 4기에 지금은 간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항암은 15회차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전에 본편에서도 풀어냈듯이, 힘들지만 역시 단단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아버지가 좀 많이 몸도 쇠약해지셨는데 요즘에 좀 많이 삐지세요. 삐져. 이거 마치 애기처럼 삐져.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죠. 어쩔 수 없어. 아프면 얼마나 강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나름 아버지가 너무 귀엽고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달래줄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 보람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외에 두 번째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이고 제가 풀고자 하는 얘기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저는 두 번째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임신 그리고 유산인데요. 사람이 보통은 견딜 만한 시련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6월에 아버지 아프신 걸 알고 제가 임신을 한 게 6월 말쯤 거의 한 3주 간격으로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한 번에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굉장히 잘 알아요. 빨리 알아요. 아무래도 경력직이고 제가 초기 입덧이 좀 심한 편인데 예를 들자면 첫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짓거리를 하면 이것은 뭔가 이 신상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메밀전병이 엄청 땡깁니다. 그러니까 메밀전병이 땡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내가 만들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메밀전병 만드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 메밀전병이 강원도 이런 전통시장 가면 만드는 전통시장 가야 볼 수 있는 그 메밀전병 있잖아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부를 으깨고 당면을 삶고 김치도 으깨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메밀 전병을 직접 만들어요. 메밀도 메밀 전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메밀 가루를 쓰고 막 그 짓거리를 합니다, 제가. 그러고는 이제 먹어야 돼서 한 입을 딱 뜨는 순간에 이제 입덧이 와가지고 알게 됐죠. 이제 왔구나. 이 첫째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약간의 돈을 모아서 명품 구찌 가방을 하나 또 사게 되는데 12개월 할부로 여러분들. 그래도 공홈에서 이제 사가지고 배송이 왔어요. 배송이 왔는데 이제 언박싱을 하게 되죠. 언박싱. 신나. 명품이야. 구찌. 언박싱을 하는 순간에 그 가죽 가방 냄새를 맡고 이건 바로 변기행. 그래가지고 그 가방은 아직도 저한테 그냥 입덧 가방이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뭔가 이 초기 입덧이 좀 냄새로 많이 오는 편인데 셋째 때도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좀 잘 아는 경우가 그 코로나랑 임신인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와 코로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왔었고 왜냐면 이게 막 몸뚱이가 아파버리니까 기침 감기인데 막 코로나 몸뚱이가 아프잖아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코로나다. 근데 역시 다 코로나였고 임신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건 왔다. 이건 임신이다. 약간 그렇게 해서 셋째를 알게 됐는데 역시나 그때도 입덧이 조금 있었고 알고 난 후에 바로 병원을 갔죠. 그리고 이미 테스트 기상으로도 2줄이 빡 하고 나왔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갔는데 결혼 6년 차에 애가 셋째라고 하면 사실 사랑의 크기와는 비례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우리는 부지런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 둘째에서 셋째가 되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셋째가 된다라는 거는 첫째 둘째까지는 이렇게 감흥이 그렇게 사실 이렇게 첫째가 왔다 둘째가 왔다 이 정도지 둘째에서 셋이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집차가 중형차에서 카니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겪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1대1 마크는 이제 못해. 이제 무조건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한 명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플레이어가 돼가지고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산소 탱크를 달고 있는 사람 마냥 둘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셋째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되게 행복해하면서 뭐 세자녀 혜택 같은 걸 막 더라고요. 남 싱숭생숭한 건 모르고. 어쨌든 저희가 아예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좀 빨리 왔다. 빨리 와서 조금 약간의 좀 싱숭생숭함을 겪고 이제 다음 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게 되는데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기집이 없다고 하네요. 아기집이? 아기집이 왜 없지? 근데 아기집이 없는 경우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와서 아기집이 없거나 아니면 안 좋은 케이스에 아기집이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너무 빨리 와서, 왜냐면 그 주기를 봤을 때, 생리 주기를 봤을 때 너무 빨리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집을 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엄청난 출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착상혈이라고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착상을 하면서 생기는 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막 생블러드야. 이건 진짜 완전 생블러드. 그러니까 이거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바로 첫째와 둘째를 받아주셨던 산부인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가게 됐고 그리고 3일 정도로 연속으로 피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기집이 없는 상태로 나에 대한 그 몸 상태를 검사하는 건 피 검사 외에는 없었거든요. 아기집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피 검사를 하는데, 이 피 검사를 왜 하냐면 이 피 검사상의 호르몬 수치가 임신 수치로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몇 주 정도의 임신 수치입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피 검사를 저는 한 3일을 연장했었던 것 같은데, 이 3일 간격이 만약에 피 검사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임신 수치라고 하면 원래는 늘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가늠을 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했을 때 처음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한 2200 정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5주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 다음날 피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결과를 알게 되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의 출혈은 계속돼요. 정말 계속됐어요.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미심쩍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선생님한테 그 다음날 피검사 하러 갔을 때 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유산과 자궁의 임신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날 피검사 수치도 2180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출혈량으로 봤었을 때, 제가 나오는 그 출혈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유산인 것 같은데, 호르몬 수치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임신 수치처럼 유지가 되니까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기로 이번 임신은 정상 임신이 아니니까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청천벽력이죠. 그때는 사실 그냥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못했어요. 내가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나왔고, 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면 뭐 하며 이런 것들을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머리에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한 채로 나왔고, 그제서야 남편 앞에서 얘기하면서 막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피 검사를 한 번 더 했는데, 역시나 호르몬 수치가 그때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2300 정도로 올라가서 비정상 임신이다, 이것은. 왜냐면 호르몬 수치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건 임신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기집은 보이지 않으니까 비정상 임신이고, 최종 자궁의 임신이라는 판정을 받아요. 자궁의 임신. 이 자궁의 임신은요, 수정된 난자가 이 나팔관 같은 이런 잘못된 위치에 부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뭐 나팔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궁 밖 혹은 복부 쪽 이런 데 착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정된 난자는 자궁 밖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6주에서 길게는 16주라고 하더라고요. 6주에서 16주 정도의 이 난자 주머니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태아가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는데, 저도 주변에 몇몇은 겪었지만 제가 겪은 건 처음에서 이 정보는 그때 당시 정확히 몰랐었고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궁의 임신이라는 걸 하면 이 하복부 통증이랑 질 쪽의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생명에도, 산모의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자궁의 임신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궁의 임신을 알게 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흔히 말해서 이게 수축시켜서 배아를 배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케이스였는데, MTX라는 약물이고, MTX가 쉽게 얘기하면 1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1세대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아주 극미량을 넣어서 배아를 이렇게 배출을 하는 방법을 합니다. 사실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됐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죠. 저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겪으면서 이 항암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그 공포감을 조금 느끼고 있었고, 때문에 아무렴 이게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항암이란 단어에서 올 수 있는 그게요 정말 손이 달달 떨리던데요 저는 진짜. 그리고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정말 혹시 쌍둥이라면 아기집이 늦게 보인다는데, 제가 이게 생리일수를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주스가 잘못돼서 아기집을 못 본 게 아닌가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을 또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호르몬 수치가 꿈쩍을 안 하니까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방법은 없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멍한 상태로 그냥 MS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맞게 됐는데, 맞고 나서 이제는 이제 안녕을 준비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어쨌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MS 주사를 맞았으니까 내 뱃속에 잠시나마 있었던 우리 아가하고 안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거의 2주 정도의 짧은 기쁨을 내려놓고요.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사실. 진짜 많이 우울했고, 그런데 다행인 건 저희 신랑이 다른 건 없거든요. 사랑스러운 눈빛, 다정한 말투, 기타 등등 다른 건 없는데 눈치는 있어요. 그건 다 정말 다행이죠. 눈치는 있어가지고 제가 우울해하니까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아울렛에 갑니다. 아울렛에 가가지고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막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파. 이거는 제가 둘을 애를 낳았지만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덜하진 않다.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안 그래도 우울해서 밥도 못 먹었지만 내려놓고 바로 전화를 합니다. 병원에서 바로 오라고 하죠. 갔더니 이거는 진짜 어나더 레벨의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주사를 맞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심정은 진짜 어땠냐면요, 터질지도 몰랐고, 사실 안 터졌다는 가정하에 빼내려고 주사를 맞는 거지만 어차피 터질 거였으면 사실 안 맞았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MS 주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냥 잠깐 나보라고 약간 이렇게 돼버린 마음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가 한창 6월이 의료 파업이 막 되게 심했던 때여가지고 대학병원에 갈 때까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런 자궁의 임신이 배아가 터진 상황은 다른 병원 못 가요.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 돼요.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 되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한양대 병원이었기 때문에 한양대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양대 병원에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상주하는 응급실 의사분들 중에서 산부인과 분이 없으셨어요. 산부인과를 보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응급실 거기 접수해 주시는 분이 저를 보고는 아직도 그분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거 있잖아요. 나의 떨리는 눈빛과 너의 그거 있잖아요. 거의 노래에 나오는 그 동공 흔들리면서 막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는 막 죽으려고 그러고 앞에서 막 산모는 막 죽으려고 그러고 너무 아파하고 이러니까 막 어떻게든 의사는 없는데 찾아줘야 되겠다 막 이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정말 특이하게 제가 가기 바로 직전에 저와 똑같은 자궁의 임신의 케이스로 오신 분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갔고 저를 맞이하신 거예요. 다행히도, 안 그러면 정말 뺑뺑이 돌았었어야겠죠. 다행히도 그분께 제가 수술을 받고 2시간여 정도의 수술을 받고 추후에 알게 됐지만 왼쪽 나팔관 쪽에 배아가 터져서 출혈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아팠다. MTX 주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전후를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터진 거다. 이렇게 해서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를 수밖에 없고요. 이걸 저한테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었고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이때도 한번 느낀 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대학병원에 가실 때 그 전에 있었던 산부인과에서 꼭 대학병원에 코를 주게끔
콜을 줘서 응급 환자가 가니까 꼭 준비를 해달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꼭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잊으셔가지고 콜이 안 된 상태라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운 좋게도 수술을 하게 됐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4일 정도로 입원을 했어요. 그 이후로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못하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로 집에 가고 싶지 않죠. 힘들죠. 그렇죠? 아프고 나서는 또 특히나 유산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그 마음의 헛헛함 때문에 온전히 아이들을 보고 육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부인과로 다시 가서 입원실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서 4일 정도를 더 입원을 합니다. 그 시간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되게 암흑기였었어요. 그 입원하는 동안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정말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했던 그런 생각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힘들었었던 건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매 순간 뭐 희망이나 용기보다는 피가 많이 나오네요. 아기 집이 없네요. 비정상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견된 새드 엔딩만을 듣게 되니까 그게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리고 또 한 번 느낀 것은 참 이 유산을 겪고 나면요.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잊고 있는 듯 하지만 나는 괜찮은 듯 하고 지낸다고 하지만 불현듯 누군가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랬었던 경험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이게 비정상 임신이 됐을 때 임신 바우처라는 거를 신청을 하거든요. 어쨌든 임신이란 과정을 겪으면서 출산까지 그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 바우처를 신청을 하는데 비정상 임신이어도 자궁 임신이어도 임신 바우처를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의사가 담당 의사의 직인 그러니까 임신을 확인해주는 직인 날인이 필요하고 또 그 위에 출산 예정일이 있어요. 출산 예정. 근데 저는 그 예정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인을 받고 간호사 선생님이 출산 예정일을 써주시는데 저한테 아무 때나 쓸게요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2월 25일을 써보셨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2월 25일. 그러니까 뭐 2월 25일을 쓰든 2월 8일을 쓰든 뭐 1월 25일을 쓰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순간이 저한테 아픔으로 왔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유산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랑과 이제 좀 착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선 다음에 병원 건물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뭐 음료를 먹자 하고 카페를 들어갔는데 정말 저 멀리서 누가 봐도 이게 조리원 8명 동기야 막 이건 조리원 동기들이 나왔어. 그리고 애기들은 딱 봐도 한 5개월 이제 100일 막 갓 지나가지고 세상 바깥바람 맞으려고 나온 거야. 한 8명이. 그러니까 곱절로 16명이 어머님들이랑 애기들이 와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저희 신랑한테 그 얘기를 했네요. 내가 첫째, 둘째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유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을 때 저분들은 잘못이 없죠. 그냥 그분들도 커피 마시러 오신 거고 나도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아니 커피가 아니고 나 음료 마시러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순간의 만남이 나에게는 아픔이었다. 왜냐면 유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갔으니까 그 아기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참 의도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슬픔을 마주해야 될 때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당시에 그 입원실을 어디를 주냐면 산부인과 입원실을 산모들 그 분만실 바로 옆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출산하신 분들은 너무 또 몸조리를 하셔야 되니까 시끄러운 곳에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만 좀 많이들 선호하지 않는 곳에 빈 곳에 가게 됐는데 그게 하필은 분만실 바로 앞이라서 거의 매일 그 태어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한 4, 5일을 견디는데 참 그게요.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 막 발리 생긴 일 조인성 되는 거지 내가 막 조리원에서 생긴 일 가지고 그거 우는 거지 이렇게 입을 부여잡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되게 슬펐다. 조리원에서 생긴 일 찍고 있었다. 그랬었고 신랑이 한 번은 뭐 저한테 그 산부인과 입원해 있으니까 신생아들 보러 갈까 하는데 차마 그건 진짜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신생아 보러 가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자 이게 이렇게 힘들고 슬펐지만 제가
어쨌든 이걸 이겨내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고 제 개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푸는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올렸어요. 저는 원래 슬프거나 기쁘거나 제 이야기 속내를 잘 말하지 못해요. 하지 않아요. 그게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슬픈 쪽은 더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건요 진짜 내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이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짜 못 참는 고통이야. 그냥 밥 먹어도 슬프고 숟가락 닦아도 슬프고 거울 봐도 슬프고 하물며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어도 슬픈 거예요. 이거 너무 슬퍼요. 이거는 그때 눈물 흐른다는 그런 게 뭔지 아시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친구들이 정말 전화를 많이 했고 아이들 키우는 분들의 공감 많이 받았고 친구들은 저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윤희가 슬픔이 넘쳐 흐르는구나. 이제 이거를 말할 정도면 담을 수 없을 정도라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더라고. 다행히도 넘쳐 흘러서 얘기하는구나. 그럼 닦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줬고 다행히 그 넘쳐 흐르는 슬픔을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할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제 몸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집의 일을 보지 못했죠. 아이를 돌보는 일을 전혀 못했죠. 애 둘 엄마로서.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은 그 알림장이 오잖아요. 오늘 뭐 했고 저 뭐 했고 저희 신랑이랑 어머님이 와주셔서 이렇게 애들을 봐주셨는데 어떤 날은 원복을 입고 가야 되는 날에 혼자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바자회를 한다 그래서 돈을 100원짜리 10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얘가 안 받고 가가지고 원장님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아니 뭐 신랑이 못했다 그게 아니라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러면서 약간 저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면 뭔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걸 겪고 난 이후로 저는 누군가한테 힘내라는 말보다 네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는 게 더 응원의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내 이렇게 하면 너 혼자 힘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필요해 라는 의미를 네가 웃던 모습을 보고 싶어. 혹은 네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해볼까? 라는 힘을 얻게 된 걸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캄캄했었는데 그런 우리 집에서의 나의 필요성, 엄마로서의 필요성,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그 작은 그냥 왜 칫솔 챙겨가라는데 칫솔 안 챙겨가고 물병 챙겨가라는데 물병 안 챙겨가는 그 단지 그 사소한 것에서 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뭔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겪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겪고 계신 분도 계실 되고 주변에 이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을 두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혹시라도 용기를 주고 싶거나 하면 네가 필요해 라는 말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지금 6월이 지나고 6개월 가량이 돼서 지금에서야 조금 회복된 단계로 많이 밝아지고 또 이겨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캄캄했죠. 캄캄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내면서 저의 짐이라든지 걱정도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걸 얘기해야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그러면 끝!